지금 지방 대도시에 브랜드 백화점 하나 없는 대도시가 늘고 있어요. 서울에만 저도 서울 살지만 이게 맞는 건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균형과 속도 조절. 균형 어떻게 잡아? 다 사람들이 오는데. 그 혜택을 왜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만 받아요? 지방 사람들은 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형평성,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세금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 서울에 살기로 했어. 서울이 효율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그게 솔직하다. 그린벨트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요. 그린벨트? 도심의 허파. 좀 허파죠. 그리고 뭐 천하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내일 모든 일간지 전면에 우리은행 사저 광고 띄워야 되고요. 네네네.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사퇴해야 되고요. 좀 내일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정도면 박살 나야 됩니다. 누나 얼굴 공개하는 걸로 할까요?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대문자. 빨리 파리피플 하자는 분들도 계신데 파리올림픽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벌써 그 일요일에 끝나가고 어제 다 총정리 해드렸구만. 자, 이제는 클립 올라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시간이 됐습니다. 경제설전 두 분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원장 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템포는 왜 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텐션 떨어뜨리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으신데. 숨이 막힙니다, 아주 기자님. 나이가 있잖아요. 자, 반응 속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어서 오시고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부릉부릉이죠. 그렇습니다. 네,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감하신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고 사실상 거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죠. 네, 부동산 쪽, 그다음에 투자 쪽으로는 돈은 없지만 관심 많다. 네. 실전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제 이야기 우리은행 여기 참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건 누가 오늘 파헤쳐 주시죠?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냥 은행에서 또 뭐 부정대출 좀 있었겠지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지금 역사가 깊습니다 여기. 그렇죠. 예. 역대급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보통 사실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실무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빚어진 범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무려 회장과 관계된 일이었다. 그리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시스템적인 위기가 다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도 있고 우리 무슨 투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금융 회사들의 지주 거기 회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 은행장 출신이고 올 3월까지는 지주 전체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친인척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렇습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616억 정도의 금액이 일단 대출이 나갔는데 친인척을 상대로 한 대출이라서 일단 특혜를 의심해 본다라는 게 포괄적으로 의심사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350억 정도는 사실상 보통 사람 경우에는 대출이 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성 대출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출 신청 들어오면 바로 거절해야 돼. 그렇습니다. 담보가 모자라거나 신용이 모자라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엉망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약 260억 원 내면은 이미 부실이 발생을 했다. 뭐 상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향후에 또 상환이 어려운 구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악이네, 진짜 아직 이거는. 확정적 손실로 종국적으로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가 확정된다면 최소한 수백억 대의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 은행의 최고위급이 관계된 특혜 대출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도 그렇고요. 역대급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회장이라고 쳐요 제가. 야, 어디 대출 좀 한 100억씩 좀 땡겨줘. 이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죠. 가족관계 증명서 넣은 거 아니에요? 대출 서류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통제 장치도 있고요. 내부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실 대출이 가능했다라는 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실무단에서 일어나는 일탈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최대 얼마까지 대출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아봤습니다. 또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2자릿수 넘어요? 넘습니다.
아, 부자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래. 몇십억 빚도 자산입니다 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또. 나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 거의. 그렇죠. 그래 기자님도 또 몇십억 받았어요? 몇십억이요, 다들. 아니요. 배신자. 생각 한번 하고 지금 집을 그러네, 대출 거짓말 받아서요. 하시네 또. 현금으로 사는 거죠. 무슨 집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 그리고 집은 다 물려받는 거죠 원래.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예, 이게 이제 우리은행이잖아요. 우리은행. 네. 아워뱅크.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은행장이 되고 정프로가 형 돈 좀 뭐 하면 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근데 이제 해주신다고요? 이런 이제 불법 대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말 끊으면 김원장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아니 그런 건데. 할 일이 근데 없어요. 대출 받으려면 서류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류가 들어갔어요. 딱 봐도 부적절이야. 근데 전화가 가나요? 아직까지 이제 손행장 관련해서 네. 어떤 관련이 있었거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네. 입증은 없어요. 예. 그래도 뭐 짐작컨대 뭐 처남이라 이런 친인척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열 그 기업의 이런 부당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 짐작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뭐 알아서 해줬다면 더 문제죠, 그죠? 처남한테 뭐 몇십억 몇백억씩 이렇게 대출해주면 우리 처남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매형은 뭐 1억이라 매형은 1억이라도 해줄 수 있느냐? 지금 뭐 대출도 못 해주면서 매형이라고 왜 앉아 있냐고. 이게 아주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뭐 조사 중인 거죠?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골물대로 골맞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밖으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원이 자체적으로 뭐 불시 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은행 내부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가서 실제로 모든 장부를 다 까보고 확인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은행에서만 일어난 상황이 이 정도인데요. 만에 하나 아직은 추측입니다만은 우리금융지주 안에 다른 금융 대출이 가능한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존금도 있고 우리저축은행도 있고요. 네. 그런 데가 더 쉽죠. 그쪽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특혜 대출이 있었다면 심하면 1,000억대까지도 특혜 대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그나마 나오고 은행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감시가 내부 감시가 좀 더 있을 거고. 당연하죠. 그런 말씀하신 금융기관들은 아마 훨씬 더 약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한 1,000억 땡겼어. 그 다음에 못 갚어. 그냥 어떻게 해? 그럼 바로 그 돈 그겁니다. 다 욕이 네, 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원래 할 수 있는 대출을 내 친인척이니까 편의 좀 봐줘. 이런 것도 사실 문제죠. 문제인데 저는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벌써 350억 대출,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부당 대출이죠. 그것은 나가서는 안 된 대출인데 그중에 약 260억 내외의 부실이 벌써부터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혹시 뒤로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못 갚는다고 그냥 배째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 뒤로 예를 들어서 빼돌렸다. 뭐 어떤 법인을 만들어 놓고 무역으로 그렇지. 위장한다든지 가짜 담보를 낸다든지 해서 물건을 받아 파산시켜버려, 놓고 그냥. 실제로 이제 가상의 현금으로 통해서 돈을 빼고 나서 파산시키면 그만이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정도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정도의 악질적인 상황이다. 기름제 또 예. 은행은 여기서 그냥 뭐 200 날라간 거 뭐 손괴 처리하고 그러겠죠 나중에는. 그죠? 예. 그다음에 그냥 그 돈은 다 같이 나눠서 티 안 나게 그냥 그 돈 우리가 내는 거예요. 안 걸렸으면 고객 돈 날아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금감원은 왜 이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대출액이 커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약간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2번 정도 우리은행이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이 업무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에 먼저 일어나지 않고 또 감독원의 신고도 좀 늦었던 것 같고요. 감독원도 현재 이제 감사를 하면서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이게 공개까지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죠. 영업 본부장인가 했던 사람이 뒤에 부행장부, 그러니까 처남에게 돈 직접 빌려준 사람이 부행장부, 부행장, 사장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이제 전체 은행장 다시 뽑으면서 경쟁하다가 떨어졌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뭐 UHM컴님이 김 원장님 대단한 분이냐고 왜요? 물어보시는데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KBS의 전설적인
기자들 몇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너무 죄송한데 개통을 잇는 정말 네. 대단한 기자님입니다. 예. 종군 기자도 한번 하셨죠? 종군까지요? 예. 이게 예전에 그건 몰랐어요. 그저 어디입니까? 그 미얀마인가요? 아니 어디 태국. 아니 태국을 티파운드로 은행 나가신 이야기 거예요? 예, 거기 우리가 갔었어요. 은행 이진수 기자도 왜 한번 종군에 거기는 갔었죠. 예. 은행 우리가 왜 금융 선진 네. 저는 이거 우리은행이라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짜 한 30-40년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이거 무슨 어디 과테말라나 시에라리온에서 일어나는 시에라리온 명예훼손 들어옵니다 지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흔히 금융 선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금융이 후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HBM도 만들고 제네시스도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하고 근데 우리 금융 산업이 어때요? 후진적이. 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돈 예금 가게는 항상 예금을 해주는 주체고 네네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기업이 빌려가는 주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에 대해서 그 미래나 그 사업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핵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후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가게한테 돈을 더 빌려줘요. 가계 대출이 절반 이상인 은행이 많아요. 확실한 담보 있으니까. 그 중에 85%가 담보 대출이에요. 예. 기업은 항상 자금 부족 주체인데 우리 은행들은 본연의 기능을 못해서 후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후진적인데 돈을 조금 버느냐? 네, 많이 벌어. 많이 벌죠. 네, 사업 많이 구조가 벌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 높이면 예대 마진 커져가지고 몇 조 원씩 벌죠. 네. 땅 짓고 헤엄치기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엉터리로 돈을 버니까 공공이 자꾸 개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골목 상권에 뭐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대출 좀 더해줘. 대출 더해줘. 뭐 네. 연체 이자 깎아줘 하면 또 깎아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진적인 문화 속의 조직은 과연 은행이라는 조직은 과연 선진적이겠느냐? 다 그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금융 사고가 이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초대형 사고만 해도 지금 이게 몇 번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에 규모가 커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났던 몇천억 단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두 번째로 컸던 사고가 그래요. 한 3-4년 전에 일어났던 700억짜리 횡령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예. 뭐냐면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 대금을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주지를 못하고 있었죠. 예.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계좌가 여기였는데 우리은행 계좌에서 그 보관이 장기적으로 늘어지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70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줄 돈인데. 근데 그거를 뭐 누군가 조직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직원 하나하고 그 밖에 있던 동생, 그래서 용감한 형제들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초에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김해 지점에서 약 170억에서 180억 정도를 일단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사건도 금액대가 수백억대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일군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은행은 언제까지 내부 통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할 거냐, 왜 이러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확실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정확하게 서류를 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하면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까이기도 엄청 까이고 쉽게 말하면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심사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도 노심초사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 5천이나 한 2억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고 이런 불법 대출에 사인 한번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해서 감사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건데. 또 직원 입장에서 그러면요. 자기가 뭐 20억, 30억, 200억 버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600억대의 대출에 전부 다 특혜 대출에 사인을 해줬다고요? 그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독자적인 개인 판단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아니죠. 네. 당연히 위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지시가 있었거나 방조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걸리더라도 이것은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하다. 안 하면 불이익.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입니다. 또 거꾸로 그런 식으로 윗선에서 얘기한 얘기들을 잘 수행해 주니까 네. 실제로 여기 대출에 관계됐던 간부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확인됐어요. 아하.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려도 뒤가 책임져지는 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윗선의 눈치를 봐서 이런 일을 잘 해주면 승승장구하는 걸 보여줬고요. 예. 심지어는 이사회
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고된거나 논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다 붕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시계를 네. 돌리면 왜 700억대 사건, 뭐 180억대 사건이 나도 우리은행은 이 지경인가?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위부터 전부 다 시스템이 썩었기 썩었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어쩌면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쩌면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업무 관리가 되거나 내부 통제 관리가 돼야만 각종 특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짜로 시스템이 촘촘하게 강화되는 걸 원치 반기지 않았다. 않은 건 아니냐, 그러네. 이런 식의 비판까지도 현재 아니, 그 가능한 회장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뭐 밑에 있는 뭐 본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도 그러게 아는 사돈의 사람 8천까지 다 그렇죠. 해줬겠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네. 그냥 해결된 대출도 아마 많이 있을 거고 다시 뭐 그렇겠네요. 받거나 회수가 되면. 회수되면 뭐 상관없는 거지. 네. 이렇게 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진적인 그 금융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외국 영화 보면 왜 뭐 이렇게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뭐 벤처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 뭐 상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서 그 은행 판단할 때 오케이 이건 사업성이 있겠어. 나중에 뭐 잘 받을 수 있겠어. 이러면 또 대출해주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담보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뭐 벤처담보든 뭐 주택담보다 이거 아니면 보증 섭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대출해주고 그 리스크를 은행이 또 안으면서 잘 받으면 뭐 역시 은행이 일을 잘한 거고 못 받게 되면 판단 미스인 거니까 그 책임도 은행이 지는 건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담보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런 비판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이면 그치요? 우리은행에 있는 돈은 그냥 저는 빼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금 나한테 만약에 여기 친척이 예. 있었다. 그럼 나도 부당대출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 예금은 다 빼겠어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계좌가 자꾸 스쳐가요 돈이. 그래서 예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핵심이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붕괴, 뭐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위층의 특혜 대출이라는 게 사실 사상 처음인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사건의 중심인 손태승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은요. 이제 우리은행 맨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쭉 커와서 행장까지 하고 했는데 평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했는데 문제는 그 라임 사태 때 사실은 우리은행이 이 여러 가지 이제 부실 판매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때 사실은 금융권의 취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연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제재를 받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주회장까지 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때 이런 사람들을 일벌백계 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그때그때 도려내지 못하면 후과가 이렇게 커진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조사 결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천문학적인 사고가 왜 일어났냐. 당연히 지주회장 잘 보이려고 하거나 어쨌거나 뭐 암암리에든 뭐든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누구나 추측하는데 현재 나온 공식적 얘기는 뭐냐. 손 회장과의 연결고리 내린 의심 내진 지시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럼 뭐 이 수백억대에 이게 더 문제입니다. 카톡을 다 파봐야죠 이제 업무 당연하죠. 그러면 지시 진짜 내용. 더 웃기는 거예요. 만약에 회장이 지시해서 어거지로 또는 잘 보이려고 했던 그래서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면요, 그거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막무가내로 우리은행은 서류를 내도 다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더 웃기는 겁니다. 더 웃기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 뭐 4대 5대 지주들이 금융 지주들이 대체로 회장 자리 정도는 정치권에 입김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리에 앉을 때 그렇습니다. 앉을 때도 그렇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 입김이 들어간 사람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죠. 네, 이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보자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거대 은행의 은행장은 지난 금융당국에서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이번 금융당국이 잡아내잖아요. 적폐 청산하는 건가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잡을 수 있는가? 이번 정권의 사람은 또 다음 정권이 바뀌어야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죠. 큰 금융지주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이제 임기는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독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금융당국 눈치를 봐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실까? 슬쩍 눈치를 보고 정권의 핵심이 갑자기 후보로 쓱 올라옵니다. 밖에 있다가도 들어오고 뭐 기재부 산하에서도 튀어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연임에 도전했었어요. 연임에 도전했는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복현 회장이 그거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실상 감독 당국이 주저앉힌 겁니다. 그래서 전 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큰 자리들은 현 정권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라인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게 금융권에서 도는 솔직히 말하면 암암리에 인정되는 그래서 사실은 K금융이 아직도 관치에 그림자를 벗지 못했다라고 늘 비판받는 이럴 겁니다. 것 같으면 그냥 나라에서 은행을 운영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처럼. 아니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지주사 회장들도 다 그냥 나라에서 내려보내고 정권에서 그럼 그냥 나라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래서 은행별로 차이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죠? 또 뭐 어디 은행이 뭘 특반 내놓거나 뭐 아주 소규모로만 좀 하진 전체적으로는 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권에서 내려보낸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 코드가 된다. 비슷한. 네. 저 잡혀갈까봐 지금 그렇게 뭐 여유로운 분은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참에 아까 최 기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 같으면 우리 은행 빼겠어요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도 뺍니다. 왜냐면요. 이제 단어로 내부 통제 무슨 시스템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했어요. 서류를 넣습니다. 그러면 슬쩍 숨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윗선으로 강제 보고가 되고 사후 체크가 되고 그 튕겨 나와서 감사실에 바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숨기거나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의무 휴가를 줘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게 해요. 그리고 지점장 같은 라벨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누락된 결제 같은 것들이 몇 년 안에 몇 년이 뭐예요? 한 임기 그 사이클 안에 드러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금융사고 났던 모든 은행들 시스템을 보면 다 이게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1,000억대 이상, 뭐 많게는 3,000억대까지 보고 있는 그 PF 사건도요. 그 사람이 10여 년 이상 그 일을 혼자 했어요. 안 돼. 예. 이번 것도 마찬가지겠죠. 한 지점에서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강남의 모 지점이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무너졌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좀 부적절했나요? 하여튼 뭐 대안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또 그린벨트를 풉니다. 이 얘기는 우리 김원장 기자님이 준비를 해주셨죠. 주택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라도 좀 풀어서 수도권에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급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서울의 그린벨트도 남쪽으로 좀 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 수도권 핵심 입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이제 새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원래는 이제 2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확 늘린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해가지고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추가 단축시켜서 더 빨리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아파트 대체제인 비아파트 뭐 이제 빌라나 이렇게 오피스텔 되겠죠. 그런 것들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은 정부가 다 사들여가지고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쭉 발표를 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긴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 그린벨트 풀어서 8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12년 만에 해제라고 자막이 나가는데 이제 MB 정권 때도 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 강남 서초구에 우면동, 뭐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몇만 가구 안 돼요 그때도. 근데 이제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건 공공주택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공공택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땅에 지으니까 이걸 분양해 버리면 당첨된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잖아요. 왜냐하면 MB 정부가 그린벨트 풀어서 만든 보금자리 주택도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었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 30-40% 쌌으니까요. 이건 뭐 당첨만 되면 몇 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 혜택을 가져가야 되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공공이익의 사유화라고 하잖아요. 운 좋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분양주택을 많이 해버리면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공공택지에다가 분양주택을 MB정부 때 80% 가까이 해버렸어요. 이게 뭐가 잘못인가 싶으시면 예를 들어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대중교통을 확충해야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이런 걸 확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도 네, 새로 네, 깔고. 네. 그런데 그랜저를 정부가 반값에 할인해서 팔아버려요.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100명 중에 1명 당첨된 사람에게. 이런 거예요. 정부 주택 정책이. 그래서 그때 부작용이 정말 많았어요. 네. 공공택지에 당신이 당첨돼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가니까 그럼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이제 뭐 전매 제한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때 아마 4년에서 6년 네, 같은 거 네. 걸었어요. 전매 제한 걸기도 전에 집값이 몇 억씩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임용계약해요. 예, 저 법무사 찾아가지고 공증 받아가지고 2년 후면 어차피 당신한테 팔 건데 살고. 지금 팔아요 하고 돈 받아서 다 거래해버려요. 그 불법 전매라고 네. 하죠. 그런 게 판을 쳤고 전매 제한 기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 옮기면서 파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런 부작용을 한번 경험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왜 녹지를 훼손해서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명분은 그린벨트 중에 많이 훼손돼서 이미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막 불법으로 뭐 속이르고 이런 데만 네네. 하겠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니고 사실상 저 비닐벨트다. 비닐하우스 많아서 뭐 그런 용어도 있고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정책이 또 등장한 거예요. 네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분양해 갖고 나라가 좀 돈 챙기면 안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분양가를 네. 많이 받지도 않고 네. 분양 원가에서 거의 분양 원가에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그 공공의 이익이 사유화된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30-40% 싸게 주택을 공급해 버리면 네. 국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시장주의자였는데 정작 그때 당시에 건설사들의 민간 분양이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누가 제값 주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어요. 아, 보금자리 공공- 주택에 당첨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생기니까 굉장히 결과적으로 반시장적인 네네네. 정책이 된 거죠. 아 뭐했지 난 왜 그런 것도 하나 못 받았지? 근데 일단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던지 하면서 거기 딱 그 일대를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예. 도시계획적으로 딱 지정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LH가 거기를 LH 돈 들여가지고 택지로 만들죠. 예. 그리고 사실상 거의 원가 수준에 가깝게 해서 약간의 마진만 붙여서 민간업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처럼 차라리 말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나라 돈이라도 좀 불려라. 그것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아파트를 짓자. 이 명제죠. 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주택은 소비재라서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는 해마다 2% 정도 주택이 멸실된다. 이렇게 네. 봐요. 3-40년 지나면 새로 지어야 되니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서울에 지어야 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면 네. 다음에 집값이 오른다. 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량적인 통계나 분석을 통해서 저 주택 공급 입주 기준으로 인허가 기준은 물론이고요. 입주 기준으로 부족한 해나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어떤 계량적 통계도 내는 전문가가 없어요. 반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많고 그 사람들은 매우 과학적인 통계를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언론에서 집이 부족할 거야, 집이 부족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우리처럼 주택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집이 부족해진대, 집이 부족해진대.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까요? 네. 예를 들어 2014년에 박근혜 정부는 신도시 아시잖아요. 신도시 개발 정책을 폐지했어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니까. 그때 이제 그전 정부에서 만든 광명, 시흥, 보금자리 다 해제했어요. 거기 안 지어요. 그 정도로 주택이 부족하진 않아요. 집을 지어야 하지만 우리가 대규모로 신도시를 지을 만큼 집이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2008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지거나 보합이었으니까. 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때 충분하던 집들은 지금 다 어디로 이렇게 뭐 서해안에 여기 어디 사라져 어디 누가 가져갔어요? 그때는 집이 넉넉했다가 갑자기 집이 부족해질까요? 낡았잖아. 그거는 이제 낡은 것도 물론 있죠. 네. 제가 아까 그 멸실에 대해서 말했지만 중요한 건 네. 집을 사고 싶은 우리의 욕망,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굉장히 하겠죠. 중요한 맞아요. 요소예요. 네. 근데 정부가 자꾸 공급 측면에서 건들고 그게 이제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또 이거 언론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4년 하반기부터 대출 풀어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2015년에
역대 최고의 주택 공급량을 보여요. 우리나라가. 그럼 집값이 떨어져야죠. 2015년에 집값 많이 올랐어요. 재작년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 22%나 떨어졌어요. 네네. 통계적으로. 네. 재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죠. 네. 예를 들어 서울만 얘기해 볼까요? 서울은 한 해 평균 한 5만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요. 네. 아파트는 그중에 적으면 10,000 가구, 많으면 5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요. 네. 근데 2022년에 12,000가구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역대급으로 작았어요. 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야죠. 근데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맥을 오묘하게 끊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놓쳤어네요. 네. 그때도 놓쳤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네.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아. 그런데 자,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을 빨리 사야 합니다. 주택은 계속 부족할 겁니다. 이거는 괜히 안 수요의 불안함을 네. 자극하는 겁니다. 아. 그 맥락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집을 서울에 공급해야 하는가? 아.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이 보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데 네. 일단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잘못됐어요. 진단과 네. 처방도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진단과 처방이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일단은 230조 넘어가는 PF의 문제. 이게 지금 답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와 언제 터지고 뭐 올 봄에 터진다더니 안 터지네. 일단요. 터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큰일 해결은 났습니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터지든지 어떤 식으로든요.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이에요. 아, 지방 지금 미분양. 우리나라 미분양이 지금 7만 심각합니다. 호가 넘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옛날부터 6만 호가 원래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넘은 지가 한참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현재 13,000대가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심각한데 이 두 부동산 PF 문제나 미분양 문제를 다 합쳐보면 다 네. 어디서 생기냐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부동산 정부라고 칩시다. 부동산 살리는데 올인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쳐도 병이 거기 있거든요. 지방 미분양과 지방 PF 사이트에 있어요.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문제긴 네.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걸린 부동산 병증과 무슨 이게 해법이 매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대기 수요를 더 폭발시키면서 지방에 그나마 쏠리던 눈을 더 어둡게 하는 진단 대책 다 네.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이걸 있는 거고요. 주장하시는 측면의 전문가분들이나 정부 사이드의 분들은 서울에 수요가 있지 않느냐, 주택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서울에 서울 살고 집을 싶어 한다. 우리 예. 다 원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민간이 할 일이에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하는 건. 정부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예를 들어 서울대에 대한 수요가 많죠. 우리 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정원을 한 5만 명 늘리면 대한민국의 입시 열풍이 좀 서울대 혜택이 많아서 아무도 서울대를 들어간 다음에 졸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아, 해보세요. 지금 신혜영 기자 서울대 나왔는데 또 그러면- 아, 좀 너무하시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5만 명 되면 신영이다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서울대만 가려고 하고 네. 근데 서울대가 혜택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졸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 그럼 서울대를 더 키웁시다. 교수도 더 뽑고 교실도 더 뽑고 입시도 신입생도 더 뽑아서 서울대가 10만 명이 되면 이게 정부가 할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제가 하실 이야기를 대신해 줬는데 지방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그래서 서울에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속도와 그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만약에 그 서울의 어떤 특정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수요가 있으니까 누군가 들어와 살겠죠. 좋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느냐? 충주에서, 청주에서, 대전에서, 부산, 창원에서 1년에 1만 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창원시에서. 작년에 부산시의 전체 초, 중, 고 학생은 60만 명인데 작년에 12만 명이 줄었어요. 책걸상 12만 개를 버렸을 겁니다. 12만이 줄었다고요? 12만 명의 학생이 줄었어요. 부산 한 곳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인구 특히 지방이 심각한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도 서울의 주거 문화가 좋고 효율적이니까 서울에 더 많이 짓고 높게 짓고 더 빨리 지으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냐. 절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만 사시는 분들 지방 가면 무슨 기와집만 있을 것 같죠? 아파트율은 지방 대도시가 훨씬 높습니다. 서울은 주택이 1이라면 네. 아파트가 1.7배거든요. 네. 근데 광주광역시는 1이라면 3배고 인천은 1이라면 4배예요. 아파트 비중이 그렇게 높아요? 더 높아요. 여기는 누가 삽니까?
정부라면 기업은 거기가 수요가 있으면 투자하고 팔아야 합니다. 네. 그 시장 경제예요. 네. 정부라면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말씀 좀 이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 김 기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급을 맨 땅을 헐어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소위 말하는 분양 공급만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포션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일반 물건들이 나오는 공급이 진짜 공급이에요. 그 물량이 더 큽니다. 네. 그게 사실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공급의 특징은 시장의 방향성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집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두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은요, 네. 잠깁니다. 좀 이따 파는 게 유리한데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지금 나옵니다. 즉 시장이 쿨링돼서 안정화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요. 아, 계속 위기를 좀 조장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네. 더 오르겠는데 싶으면 나오던 매물도 걷어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변곡점을 아주 미묘하게 지나고 있다라고 사실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거래량은 사실 회복했습니다. 네. 상당 부분 불경기를 통과해서 네. 7,000대 이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회복했어요. 그런데 곧 시장 붕괴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상급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격이 양극화되면서 이때야말로 네. 거래량을 풀고 어느 정도 수요만 조정해주면 네. 사실은 대세 하락 내지는 안정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변곡점을 잘하면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좀 예리하고 네. 합리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그럴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호기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주 네.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네. 매물이 잠기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공급이 늘어날 거다. 내가 좋은 입지에 공급을 주면 수요가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효과가 날 겁니다. 오히려 네, 시장의 기대를 알겠습니다. 차갑게 쉽게 만들고요. 네. 상급지에 좋은 매물이 나올 것처럼 하기 때문에 네. 다시 수요를 이제 상급지 쪽으로 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원래도 쿨링될 수 있는 좋은 네네. 흐름을 아주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대폭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먼저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한 말이 다 헷갈려 버리는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네. 공급이라는 건 누가 팔려고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꼭 새로 지어야 하나요? 물론 네. 새로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그 주택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새로 네. 지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만 해도 400만 채 집이 있어요. 음.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공급이 많겠어요? 아니면 새로 지어서 만들어낸 공급이 많겠어요? 우리가 재건축해봤자 평균 1.3배밖에 주택 가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근데 지금 세제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집을 특히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400만 채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택 공급이 어느 정권에선 적었다 어느 정권에선 많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됐습니까? 정권별로 네. 주택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내려가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고 그 격차가요. 네. 하나봤자 뭐 5만 가구, 10만 가구예요. 근데 400만 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네. 들어 대치동에 계시는 분들이 나는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굳이 내가 이 비싼 데 살 필요 있나? 네. 나 시세 차익 남기고 빠져야지. 네. 이런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선진국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보유세 부담이 우리 7배, 8배이기 때문에 네. 못 버텨요. 그래서 소득이 낮아지는 한 45세, 50세 되면 다 외곽으로 빠진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규 고소득자들이 30, 40대에 그 좋은 요지로 들어가서 그게 공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음. 그게 막혀 있으니까 자꾸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좋은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시는 기성세대들이 집을 안 내놓으니까 이게 선진국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우리 저 제작진들이 고집이 있는 거는 네. 자료 보여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줘요. 끝까지. 아니 보여주세요.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아니 네. 준비가 안 되셨나 아니, 봐요. 준비는 그냥 되는- 넘어가죠.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이거였어요? 정권. 이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KBS 보도에 나온 그래프니까 아직도 KBS 네. 때도 못 받으셨네. 사실은 제가 쓴 기사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래프를 저렇게 그러면 그리시면 어떡하나.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량이 저건 이제 정부의 네. 그 이 나라 지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네. 어디 뭐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많았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떨어져야겠네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네. 네. 저희 그래프 저렇게 그리면 혼납니다. 비율이 이제 기울기가 네. 조금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또 주요한 논점으로 제기되는 게 네. 그린벨트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그린벨트? 예. 철학적 논쟁 갑니다. 아니요, 근데 사실은
그린벨트가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도심의 허파. 도심의 허파죠.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참 이런저런 일을 겪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참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어쨌거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도심 내에 뭐 새로운 택지가 필요하다고 쳐도 양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꼭 딱 하나 남은 이 그린벨트를 지금 훼손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 또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음을 위해 남겨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냐? 자기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양보할 때 그린벨트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기는 얘기죠.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세계 여러 도시개발 현황을 가본 데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특히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이 정부가 하도 일본 좋아하니까 요코하마 가보세요. 거기 신도시거든요. 아직도 도시의 절반 정도 한 30% 정도가 미개발지로 남아 있어요. 여기 왜 놔두는 거야? 노는 자유 땅인데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 세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 세대에서 여기를 완성시켜 버리느냐. 요코하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후세에 남겨야 할 유산을 지금이라고 하고 자기가 써버리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가격 폭락한다는 얘기였고요. 제가 박상우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장관님께요? 네.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장관한테 영상 편지 갑니다. 사실은 과장님 때부터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 박신원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예요. 이거 언제 지정했느냐? 박근혜 정부 때 지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소득이 낮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지정했어요. 왜 지정했느냐? 박근혜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지정했다. 왜 지정했을까? 서울의 그 땅을 우리가 다 쓰지 말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겨두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고 관료들이 있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여기는 금을 줄을 긋고 여기는 우리 개발하지 말자. 근데 우리 지금 35,000불인데 그때 철학보다 못하지 않는가. 용산 저 예전 미군 기지 있던 거기 되게 넓잖아요. 공원 만들기로 했죠. 거기도 또 아파트 짓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좀 지금 안 돼요? 거기는요. 환경 정화하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래 깔려 있는 것들이. 공원은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있는 공원도 지금 문제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도 짓고 주상복합 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모병원이 돈 남겨봤자 얼마 남기겠어요? 100억, 200억? 근데 거기 주상복합 지으면 재단 입장에서는 수천억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지방 대도시는 큰 마트들이 빠져요. 큰 마트들이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가 되게 좋은 지역에 있잖아요. 이거 주상복합 지으면 아직까지 팔리는 건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상복합하고. 그래서 마트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방 대도시에 변변한 브랜드 백화점 하나 없는 대도시가 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만 저도 서울 살지만 이게 맞는 건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울에만 이거. 균형과 속도 조절을 해요. 균형 어떻게 잡아? 다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정부가 다 그대로 하면 정부가 뭐하러 했어요? 다 시장에 맡기지. 정부라는 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자꾸 저 가격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막아 이거를? 왜 못 막아? 그러니까 굳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들어오면 인프라를 지방으로 또는 수도권으로 계속 밀었으면 근데 GTX도 계속 수도권에 집어넣으면 더 수도권으로 이게 어떤 한 정책 갖고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부가 거시적으로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 우리처럼 원핵 도시가 우리만큼 사는 나라 중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일본을 가보세요. 도쿄에 사람들 다 모여 사나요? 세계 선진국 중에 뭐 스페인 가보세요. 뭐 우리만큼 사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 정도 나라들인데 캐나다 정도인데 캐나다의 원핵 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 4개 도시에 있고 대기업들도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캐나다 저도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만 캐나다는 사실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도시가 그렇게 집값이 비싸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밴쿠버도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야, 땅이 이렇게 넓으면 니네 좀 넓게 쭉쭉 나가갖고 그 빈 땅에 집 좀 짓고 많이 좀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몰리는데 집값 비싸게 사냐?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땅 넓은 나라에도 집중이 되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호주에도 뭐 시드니니 몇 도시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차라리 정부가 솔직하게 지방 포기를 선언하고 이런 정책을 한다면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니까. 네네. 우리가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자본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미 투자했으니까 서울의 아파트 문화에 이미 투자했으니까 지방을 포기하자 이렇게 선언한다면 저는 솔직한 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뭐 기자님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닌데 다 지방균형 발전하지 자기들은 다 서울 살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식들은 목동 대치동에 다 키우면서 니들은 다 어디 뭐 지방 나가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거는 그거는 본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반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정리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개념의 논의인데 살짝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왔던 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뭐 등등등, 뭐 과공급을 또 유도할 것이다, 등등등, 로또 분양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 대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속도전이에요. 빨리빨리 지켜줄게 이거고 이번 대책은 또 하나는 무조건 수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적률 풀어줄게, 뭐 풀어줄게 하면서. 반대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논의의 맥락과 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공성이라는 것들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만들 때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15에서 17% 정도는 임대주택을 넣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수익성을 포기하고 사회적 우리가 연대나 믹싱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성입니다. 이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뭐 3기 신도시 아직 짓지도 않은 데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더 넣어라 인구를.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85 이하에는 소형주택을 지어야 되는 임대. 뭐 소형주택 넣어야 되는 거, 임대 넣어야 되는 거 아예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빨리 집 짓고 분양하고 그 나머지 계층의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 공공성 그나마 남아 있는 규정들을 다 폐지했어요. 그것마저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이야기 나왔지만 상기 신도시를 하면 정부가 이제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토지 보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상업 지역 뭐 일반주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죠. 그리고 민간 건설사에게 자 공공 아파트를 지으세요 하고 땅을 판단 말이에요. 안 팔려요. 지금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이 왜 안 일어나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민간 개발사들은 민간 건설사들은 땅을 사지 않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 지구 지정하고 도시계획 세운 다음에 뭐 토지 보상하고 하는데 정부가 밝혔더라고요. 최소 8년이 걸릴 거라고. 그럼 제가 볼 때 한 10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서. 그 사이에 시장은 많이 바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주택 공급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 지역에만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또는 특정 지역의 재건축이나 이런 데 용적률을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금 여의도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 63빌딩보다 높아진다고요. 네. 이제 저는 여의도는 그 정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른 지역까지 다 높여줘야지만 지금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올려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울대 정원하고 똑같은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서울대는 신혜원이라니까요. 왜 자꾸 서울대 문제? 제가 서울대 조롱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 서울대 나오면 계속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정프로 논리대로 하자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서울에 수요가 있으니까 종합병원을 전부 서울에 짓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초대형 병원이 4개가 더 생기고 있어요.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쓸만한 병원들은 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사회가 맞는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두면 서울에 있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종합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라도 서울에 한복판에 종합병원을 크게 막 1조 원 들여서 멋지게 또 다른 세브란스가 또 다른 성모병원이 생기겠죠. 근데 정부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거점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대구에도 하나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의사도 지원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줘서 의료원 같은 거 만들어서 아니 이렇게 민간이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공공으로 해서 그리고 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씩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맞물려야 되는 교육 정책, 의료 정책, 뭐 복지 정책 이런 게 교통 정책, 주거 정책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유 그게 가능해요? 이미 우리가 서울에만 모여서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라고 자꾸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책이 맞물려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냥 홍콩처럼 하나 모여서 살자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 깔끔하게 그렇게 살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혜택을 왜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만 받아야 돼요? 지방 사람들은 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아파트 사람들은 단지 일기 신도시에 살았다, 아니면 음마 아파트에 살았다는 이유로 용적률의 혜택을 보는데 그럼 서울 장이동에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 장이동에 한 2동짜리 아파트 주민은 왜 혜택을 안 줘요? 용적률 혜택을. 천안에 있는 뭐 1200가구의 노후 아파트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왜 혜택을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이런 형평성,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세금 안 내요?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 서울에 살기로 했어. 서울이 효율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그게 솔직하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한테 이제 고만 양보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100번 1000번 또 양보합니까? 또 양보해 볼게요. 마지막 양보. 양보해서 네. 다 좋다 이거야. 네. 이 철학도 저희랑 안 맞고 네. 뭐 다 좋다 이거야. 네. 그래서 속도전과 수익성만으로 가자라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디테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빨리 공급을 시키겠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유인책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줄게 이겁니다. 2025년까지 착공이 들어가면 내가 매입해주겠다라고 해서 매입 확약을 발표했어요.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요. 빌라는요.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빌라 짓기만 해. 내가 다 사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좀 사주면 안 돼? 아 진짜. 신축이어야지. 프로듀스 사줘야겠다. 신축이어야지. 신축만 사줘요? 앞으로 짓는 거 사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짓는 거. 근데 신축 이렇게 프랜카드만 붙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신났는데. 이게 정부 대책에 우리가 공감을 안 하더라도 네. 빨리 네. 지어서 빨리 네. 푸는 것만 오케이 하더라도 지금 네. 정부 대책은 하나예요. 무제한 매입과 매입 확약 두 개밖에 없는데 막상 현장에 그 업자들 얘기만 들어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네가 안 사줘도 나는 팔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과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인데 그쪽 관련해서 그럼 금융이 안 돌아. PF 좀 해결해 줘. 네.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준다는 건 말고도 내가 풀어야 될 건 다른 게 있어라는 거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너한테 매입하게 하려면 내가 지어야 되는데 당장 나는 빌라 짓는다고 업자가 대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책은 거기에 쏠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어. 내가 사주기만 할게라고 해서 이것도 정부가 얘기하는 네. 정책과 시장과의 이 약간의 괴리도 있다. 안 맞는다. 예, 그런 네. 측면까지도 보면 종합적인 부분부터 디테일까지 네. 너무나 느슨하고 네. 비판받을 부분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네. 아니 원래 오늘 경제 코너 이렇게 길게 아니었고 우리 12시 한 40분쯤 끝내고 제가 그때 이거- 저 구내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반박할 포인트들이 다 있었지만 네. 참았어요. 네. 빨리 끝내려고. 또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되게 깊이 있는 끝까지 대화를. 갈 줄 몰랐네. 아. 그러나 굉장히 알찬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대화였던 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식. 김원장 네. 의원님 마지막 말씀 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이렇게 또 뭔가 한다고요? 말씀하시려고. 이 처남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시. 근데 이거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린벨트는 사실 오늘 우리 왜 처남이 보면 뭐라고 그러죠? 누나랑 왜 결혼이야 했냐고 하겠죠. 대출도 못 해주면서.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정말 넘어갈 최악인 것 문제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건 더 정말 내일 반드시 모든 해결해야 일간지 된다. 전면에 네. 우리은행 사지역 광고 띄워야 되고요. 네네네. 지금 뭐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사퇴해야 되고요. 지금 내일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정도면 박살 나야 됩니다. 네, 누나 얼굴 그럼요. 공개하는 걸로 할까요?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문짝만하게 손태승 회장 얼굴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또? 여기 저를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쳐다보세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경제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코너가 어떻게 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우리 쉬어가자고 만든 코너인데 쉴 수가 없네요. 쉴 수 없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의 경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고생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